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30분 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는데 대통령실은 양국이 집중하는 현안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1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환담 수준이라 이번 양국 정상 간 만남의 성과에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 단행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고 주식시장도 급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까지 내리면서 핵전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는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전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대신 뉴욕의 한 행사장에서 48초 동안 서서 만나는 데 그쳤는데요. 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겨냥한 듯한 내용으로 비속어를 섞은 발언을 하는 광경이 포착되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도 미리 의제를 정하지 않고 취재기자단에도 사전에 장소와 시간을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이번 한일,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을 놓고 오늘 국내 정치권도 시끄러웠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뉴욕 현지에서 30분 동안 한일 약식 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현안 해결로 관계를 개선하자고 뜻을 모았는데 대통령실은 양국이 집중하는 현안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을 맞잡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유엔 총회를 계기로 2년 9개월 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론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긴박하게 추진돼 의장기도 탁상기도 없이 약식 회담 형식으로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현안 개선에 공감했다며 갈등 속 가시적 성과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수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강제징용 문제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보편적 가치를 위한 연대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면했지만 진통은 상당했습니다. 애초 대통령실은 흔쾌히 합의했다고 했지만 일본 측이 불쾌감을 내비치며 냉각기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후 노코멘트 입장을 고수했는데 회담 시작 4시간여 전까지도 이례적으로 회담 여부를 밝히지 않으며 철통 보안을 이어갔고 윤 대통령이 유엔 일본 대표부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면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공식 발표 전 일본 언론 SNS 계정에 윤 대통령의 방문 영상이 먼저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회담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그 건물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여러 장소 가운데 한 곳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측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라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며 일본 측의 경위를 문의할 생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담 성사를 두고 막판까지 물밑 신경전을 벌였던 한국과 일본. 가까스로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한일 정상의 만남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해 강제 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전략 환경 아래 한일 양국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며 한일, 한미일 협력 추진이 중요하다는데 두 정상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핵 문제 등 국제적인 안보 위기가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1965年の国交正常化以来築いてきた日韓の友好協力関係の基盤に基づいて、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発展させていくと、こういう考えで一致したというふうに。 일본은 이번 발표에서 양국 관계의 출발점은 1965년 국교 정상화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당시 이루어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셈입니다. 이번 만남을 한국은 회담으로, 일본은 간담으로 표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본이 의미를 격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다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両首脳が短時間議題を決めずに接点を持とうとしたものであり、日本側でいわゆる懇談や立ち話と称しているものは、韓国では略式会談と呼称している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 직전에야 공개된 이번 회담에 대해 마스노 장관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현지 일정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해 비공식 간담 형태로 대화에 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론 동향 등을 지켜보며 강제동원 해결책에 담길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막판까지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던 한미 정상도 뉴욕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다만 회담 형식이 아니라 48초 동안 짧은 환담을 나눈 형식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분 동안 짧은 연설을 하며 국제 협력과 재정 공여를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총 1억 불을 앞으로 3년 동안 기여할 것입니다. 애초 계획된 자리가 아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막판까지 조율하던 중 바이든 대통령 초대로 급히 참석하게 된 겁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장관 안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48초 동안의 짧은 환담이었습니다. 대화에 앞서서는 누군가와 사진을 찍고 서명하는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환담에서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했습니다. 또 양국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 실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경제수석은 통화 스와프도 이 유동성 공급 장치에 포함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짧은 환담에 그친 이유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일정을 예상치 못하게 축소하면서 플랜 B를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애초 목적이었지만 비상 상황으로 실용적 방안을 검토한 거라며 시간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잡혀있던 경제 관련 행사 2개를 잇따라 취소했는데 지나치게 한미의 만남에만 집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찾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회장으로 경영계를 대표하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은 인플레이션법 문제 해결을 위해 감정적 대응은 지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러몬도 상무부 장관을 만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 정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인플레이션법은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앞으로 한미 협력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진다면 그 외 다른 큰 틀에서의 접근에 상당히 좀 정책 모멘텀이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소탐할 수 있다. 소탐 대시를 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미국과 중국 시장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러몬도 사무장관은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SK 최태원 회장은 인플레이션법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우리가 옆에서 막 그걸 같이 감정적 대응을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견제차한테 유리할까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법을 찾는 것이 지금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속한다. 최근 미국 내 생산 메이드 인 USA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보호 무역이라기보단 미국과 중국 시장의 분리 현상, 디커플링의 일환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다며 기업 생존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개의 시장인데 두 개의 시장 중에 하나는 버릴까요? 생존의 문제를 다룰 때는 좀 더 이제 넓은 초이스나 지원이나 협업 같은 것들이 서로 많이 필요하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난 뒤 내용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환담 이후 행사장을 떠나면서 비속어를 사용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와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 뒤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를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 곧바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와 연결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막말로 외교 사고가 빚어졌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말 국제망신 외교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라고 국민을 대표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졸속, 무능, 굴욕, 거기에다 이런 막말의 일위까지 국제적인 어떤 대한민국 품격을 떨어뜨리는 얘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십자포화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한미 정상의 만남이 짧은 환담에 그친 점까지 지적하며 빈손 외교라고 날을 세웠는데 여기에 한덕수 총리가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48초 동안 참 많은 얘기를 했네요.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면 48 나누기 2하면 24초입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히 국민들을 혼동시키시네요. 48초는 회의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주관하는 리셉션이 있었다는. 이 48초짜리 환담 말고 다른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48초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파만파로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본질과 관계없는 일로 모든 외교적 성과를 호도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다만 구체적 입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자세한 발언 내용이나 발언 경위 또 전후 사정 등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효과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막말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를 향한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약식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망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튀었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시다 총리를 직접 찾아가 만났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30분 동안 이뤄진 한일 정상의 만남을 놓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 복원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서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만남이 성사됐지만 태극기도 없고 의제조차 확정하지 않은 회동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30분의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정말 아주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회담 결과를 놓고도 야당은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강제징용을 비롯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다며 과정도 결과도 굴욕인 빈손외교, 비굴외교라고 질타했습니다. 구걸하듯이 동냥하듯이 외교를 하는 것은 정말 식민지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역사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 대통령 성과를 깎아내리려 외교를 정쟁에 활용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방중 당시 논란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방문 때 혼밥을 하고 우리 언론인들이 공안에 두드려 맞았던 일이 진정한 외교 참사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한일 정상회담 형식과 내용을 둘러싼 여야 논쟁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 종합평가와 맞물려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긴축 의사를 나타내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혼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는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결국 1,400원의 벽마저 넘어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이 열리자마자 치솟아 1,400원대로 올라섰고 장중한 때 1,410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름폭을 줄이면서 15.5원 오른 1,409.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돈 건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13년 6개월 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0.7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층 강한 긴축 신호를 내보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0.75% 한 번 더 올릴 것 같고요. 11월에. 12월에도 0.5%. 그래서 아마 올해 말 금리는 4.25에서 좀 마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좀 금리 수준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약간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6개 통화를 미국 달러와 비교한 달러 인덱스는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그걸 못 쫓아가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본 유출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요인들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이런 상승 압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부진도 이어지면서 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미국 긴축에 대응할 정책 수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 연준이 3차례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자 한국은행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애초 0.25%포인트씩 기준금리 인상 의사를 밝혔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다음 달 금통위에서 0.5%포인트 인상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박병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즉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도 앞으로 빅스텝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이 3차례 잇따라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금통위까지 2, 3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전제 조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앞으로 기준금리의 인상폭, 시기, 경로 등을 금융위에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상 처음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됩니다. 한은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고 말한 이 총재의 말이 실감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정부로부터의 독립은 굉장히 많이 인프루브가 돼서 지금 저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미국 페드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10원까지 근접함에 따라 항공사와 정유업계 등 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 그 해외 순방 일정은 처음부터 계속 좀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좀 끊이지 않고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이 한일 정상 간의 만남,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을 두고도 뭐 이런저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만나서 30분 동안 이제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회담이라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사실 이제 정식 회담은 아니고 네, 간략한 그 회담. 이제 한 30분 동안 의제 없이 출입 기자단도 미리 통지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약식 회담으로. 네. 아무래도 애초에 이 한일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강제징용 그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뭐 뚜렷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과연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을지 구체적인 뭐 내용은 뭐 가늠은 안 됩니다만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첫걸음을 띄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띄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양 정상 간의 양국 간의 소통을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다,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로 우려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같이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파탄났던 한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느냐. 네. 그걸로 의미를 찾아야지 지금 만난 저 30분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원했던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한 것 같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좀 모양새 같아요.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국익을 위한 끝판왕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엔. 그럼 국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는 일본 아닙니까? 일본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라의 국격과 자존심을 지키는 회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김태호 외교안보실 제1차장의 여러 가지 좀 약속을 어기는 듯한 그러한 흔쾌한 뭐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흔쾌하게 이루어졌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부터 잘못 단추가 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그러려면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일본에서는 회담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는 안 된다. 이번에 양국 정상이 만나야 되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좀 구걸 외교, 애걸복걸 외교 그런 정상회담을 위해서 보여주식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노력에만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첫걸음을 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걸음을 뗀 것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 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좀 너무 조급하고 서두른 그런 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한일 양국 간 정상이 만났다고 하는 건 의미가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서로 간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단 거기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만나더라도 서로 상대방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총리가 있는 장소로 가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일본 총리를 만나려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은 대등한 관계로 보이기 어렵다. 외교의 프로토콜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일본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다고 하잖아요. 한국 정부 노력을 평가해서 비공개 간담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회담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굳이 간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만남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근거한 것이냐. 그러니까 일본 정부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 보면 우리가 외교적 표현, 수사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저는 이거는 윤 대통령이 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30분 동안 물론 이제 통역 빼면 한 15분 정도 되겠죠. 윤 대통령 말에 최소한 기시다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것도 양국 정상 간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합시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건 좀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외교 당국 간 대화 가속화 협의를 했다. 핵 프로그램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북핵 문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 우리 정부가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주제만 나왔다 하더라도 협력했다, 대화하기로 했다,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일방적으로 전달됐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과장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외교를 좀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지나치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하게 꼬였던 한일 관계에서 최소한 만남을 가졌다는 건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면 네. 그 이후에 후속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수 있고 있기를 바라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번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두 정상 간의 만남이 모두 발언도 공개하지 않았고요. 없었고 그리고 출입기자단을 미리 부른 것도 아니고 의제를 서로 조율해서 진행한 것도 아니고 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으로 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그런 형식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약식 회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는 이제 이 간담이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 정부는 이 약식 회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이제 일본 정부가 다른 좀 이 간략한 형태의 회담, 정상 간의 회담도 이 간담이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평가절하의 의미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 간에 사용하는 용어의 어떤 정의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본에서도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그러니까 정상 간의 만남을 표현할 때 격을 맞춘 표현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담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거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예.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뭔가의 대화의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일본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걸 간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회담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공식적인 자리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번 자리를 그 정도의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자꾸 하려고 하면 지금 정상회담 열린다고 미리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의미 부여하면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한 적 없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또 야당에서 외교 참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꾸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뭔가 성과를 낸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스텝이 꼬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그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일단 첫 발을 뗀 거에는 이제 의미가 있고 만남 자체는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형식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좀 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한미 정상회담은 또 다른 문제인데 한일 정상회담은 몰라도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막바지까지 기자들의 이제 예상이었고요. 좀 의외였습니다. 불발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한 30분 정도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48초 동안의 짧은 만남밖에 없었다. 네. 그 48초 동안 통역을 빼면 대략 24초잖아요. 예. 그러면 양쪽 정상이 얘기를 하다 보면 12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실무자들끼리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뭐 양국 정상이 만나면 거의 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정도로 합의를 많이 봤겠지만 자꾸 48초의 한미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국민들이 좀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번에 좀 아쉬웠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긴밀한 논의를 해서 대통령께서 다음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내겠다. 이번에 짧은 만남은 좀 우리 쪽에서도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긴밀하게 지금 실무진들끼리는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커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면 IRA 그 배터리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얘기를 좀 듣고 오지 않았을까. 그것만 좀 해와도 여러 가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대통령 사이에서는 논의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실무진 차원에서는 논의가 됐겠지만 왜냐하면 백악관에서는 그 내용은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큰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번에 바이든과 영국에서부터 3번 정도 만났잖아요. 이 친밀감을 많이 높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정식적인 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 이끌어내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그렇게 또 평가를 하자면 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48조라는 시간이 지금 양국 정부가 좀 얘기하고 있는 이 대화를 나눴다는 현안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요. 발표 내용이. 그 많은 현안들을 다루기에는 뭐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뭐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하다못해 제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이렇게 어깨 있는 부분들 잡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보이던데 대뜸 뭐 만나자마자 바로 주제를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인사하는데 한 15초 걸리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몇십 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통역까지 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인사를 했다는 정도겠지.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용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회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인사 나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무부여 여기서도 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플랜 B를 가동했다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포장하고 있던데요. 결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국민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별 일정 2개를 취소하고 거길 쫓아가서 사실은 잠깐 인사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사 나누는 장면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갔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외교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아무리 유엔 총회에서 자유 21번 외치고 이렇게 거창하게 명분 얘기해도 사실은 우리는 세계 전략을 짤 수 있는 국가는 못 됩니다. 그건 좀 냉정하게 인정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세계 전략을 짜는 국가잖아요. 그럼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다른 국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IPF나 치퍼나 이런 데 우리가 가입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러면 최소한 뭐 한미동맹도 불가피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가입하고 같이 동맹에 동참하는 대가가 최소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이든 대통령 만날 때 우리 기업들은 뭐 수십조 원 투자 계획 밝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얻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소한 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실리는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리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할 때 일본 기업들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굉장히 로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 사실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함께 있을 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이익도 국민들한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걸 설명해 주지 못하면서 자꾸 그림만 찍으려고 하는 것,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이번에 정상회담 일정상 안 됐습니다. 실무협의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굳이 그렇게 쫓아가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번 인사하는 장면 만들어야, 그래야지 뭔가가 뭐 거창한 거 남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명분만 자꾸 뭔가 내세우다 보니까 지금 외교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이 회담과 이 만남의 이 결과를 놓고 두 분의 이제 시각도 조금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고요.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사실 이제 기대감을 좀 많이 높여놓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국민들의 실망도 좀 클 수 있었고요. 좀 이 접근 방법이 좀 섬세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 뒤에 행사장을 나서면서 비속어를 쓰는 장면이 포착돼서 또 논란이 일고 있죠. 당시 상황 듣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는 말리는 팔려서 승인 안 해주는 말리는 팔려서. 네, 민주당은 저 발언을 듣고 외교 참사라고 비판을 했고, 대통령실은 사적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적 발언이기 때문에 외교 성과로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못된 발언이죠. 네.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저런 발언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격이 있는 것이고 인격이 있는 것이고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다움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뉴욕까지 가서, 물론 뭐 공식적인 일정을 다 끝내고 나오면서 참모들과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런 발언이 카메라에 찍히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식으로 됐다면 저것은 사적 발언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런 내용을 들은 미국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네. 미국 대통령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외교부나 집권여당은 저거 왜 자꾸 야당은 지금 대통령 나가서 국위 활동하고 있는데 왜 안에서 비판만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적 발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만 옹호하거나 방어하지 말고요. 미국에서 저 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우리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좀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원의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수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외교부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할 일이지, 야당과 싸우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건 누가 봐도요, 잘못되고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기분 느꼈거든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위기를 온몸으로 느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도대체 우리가 외교나 아니면은 지금 내치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좀 의문이 들게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내부 총질이란 네 글자 때문에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내공이 휩싸이고 그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 문자가 더 심각한 거는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날 것 그대로 대통령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도 비속어가 대통령이란 사람을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한테 뭘 의지하고 뭘 기대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국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외교적으로 문제될 소지도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정상과 관련되거나 제가 볼 땐 미국 의회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의회를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 몇 마디 단어로.
근데 한미 동맹,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계속 강조해왔던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미국 의회와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게 이게 과연 그냥 수습해서 될 문제인가 이런 걱정을 들게 만드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지 않더라도 저런 내용을 뉴스로 접하고 나서 기분이 썩 좋을 리는 없겠죠. 이렇게 미묘한 시기에.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결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 두 분 모두 의견이 일치하시는데요. 좀 더 우리가 이제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교 현장에서는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모두 섬세하고 좀 더 정교하게 좀 외교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이제 순방 일정은 좀 남았습니다만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여야 대표들과 애초에 이제 회동 추진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순방 뒤에 돌아오게 되면은 이 순방 성과를 가지고 얘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 회동 자체가 성사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하셔야죠. 네. 여러 가지 또 성과를 얻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정성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에게 얘기한다면 국회에서의 정쟁은 상당히 좀 줄어들 것이고 정기국회 때 예산안 국회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처음 판단하시고 생각한 대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순방 뒤에 여야 대표와의 대통령 회동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 제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대화에 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이제 순방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은 비난만 너무 지나치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의문이 들었다고 하면 민주당이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냥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서 상대적 이익을 얻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낯뜨겁게 옹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외교 안보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좀 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역으로 또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수회담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대통령하고 여야가 머리 맞대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임원직을 신설하고 채용까지 하면서 인사와 채용 질서를 어지럽힌 비위 행위라고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는데요. 이 전 회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까지 산업은행의 수장을 맡았던 이동걸 전 회장. 감사원은 이 전 회장이 법령 등을 위반해 임원직을 임의로 신설하는 등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한국산업은행법상 임원은 회장, 감사, 전무이사로 한정돼 있는데 이 전 회장은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을 위반해 기재부와 협의 없이 전무이사급인 선임 부행장 직위를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계약직으로 뽑은 준법 감시인을 공모와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문장과 같은 일반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재부 등 감독기관이 지난 2014년 임원급 처우를 받는 직원을 두지 않도록 지도했는데도 여전히 집행부행장 제도를 운영해 임원처럼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부행장은 임원 수준의 임금과 함께 전용 차량과 기사, 비서가 제공됐을 뿐 아니라 임금 피크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이 밖에 2017년 6명이던 본점 본부장 직위가 지난해 11명, 기존 팀장 이외의 별도의 단장은 2017년 14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동걸 전 회장이 산업은행의 조직, 인사 채용 질서를 어지럽힌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며 금융위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측은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지난해 말 조치를 완료했고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이동걸 전 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고 감사원이 시비를 거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감사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에 이은 금융위의 추가 조사와 조치에 따라 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스토킹 끝에 직장 동료 여성을 숨지게 간 전주환의 범행 당일 모습이 신당역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노란색 상에 위생모까지 쓴 모습인데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전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노란색 상의를 입은 31살 전주환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머리에는 일회용 위생모를 썼고 손에는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화장실 쪽을 잠시 주시하다 곧장 안으로 들어가는 전주환. 얼마 뒤 양팔을 경찰에 붙들린 채 화장실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지난 14일 밤 혼자 순찰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숨지게 한 전주환의 범행 당시 역산의 CCTV 화면입니다. 숨진 여성은 전주환의 서울교통공사 직장 동료이자 전 씨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였습니다.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은 지난달 법정에서 중형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결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피해자 집 주소와 근무지와 같은 개인정보를 캐내려 했던 전 씨. 집 근처 영무실을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내부 전산망에 여러 차례 접속한 끝에 결국 피해자 근무지를 알아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흉기와 위생모 등을 미리 준비한 건 물론 위치 노출을 피하려 휴대전화에 GPS 조작 앱까지 깔아두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계획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전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분께서 피고인으로부터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곧바로 전주환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보강 조사를 한 뒤 전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 지분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엔컴퍼니에 모두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전으로 이어진 주식 매각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요. 홍원식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013년 대리점 갑질부터 회장 외조카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사건, 장남의 회삿돈 유용 의혹까지 여기에 더해 남양유업에 잇따른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였습니다. 지난해 4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당한 겁니다. 홍원식 회장은 결국 대국민 상원을 통해 오너 일가가 모두 경영권을 내려놓고 가진 지분도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홍 회장 일가의 지분을 사들인 건 대형 투자회사 한엔컴퍼니였습니다. 지난해 5월 의결권을 가진 남양유업의 보통주 53%를 사들이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홍 회장 측이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협상은 물거품이 됐고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한엔코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고 남양유업도 한엔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한엔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계약대로 홍 회장 측이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엔코의 쌍방 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등 홍 회장 측의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직후 한엔코 측은 시장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경영권을 인수한 뒤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원칙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부의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한엔코가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홍 회장이 한행코를 상대로 낸 310억 원 상당의 위약벌 청구 소송도 현재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이어서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소송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사건 이슈 코너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범인 전주환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본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떤 우울 증세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그런데 범행을 예비하는 그 과정 중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도 아마 본인의 이런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 위한 전조 작업이 아니었겠느냐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범행 당시에 어떤 행적을 되짚어 보면 상당히 치밀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고요. 그 당시에 숨어서 1시간 이상을 위생모를 장착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 살인의 고의로 접근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네. 또 겉과 안이 다른 점퍼를 착용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본인이 그 상황에서 제압되지 않았으면 이 동선을 굉장히 혼란시키면서 도주를 하면서 옷을 바꿔 입으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 결과는 GPS를 교란시키는 앱까지 깔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다.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전혀 관철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하고 가는 것 자체가 범행을 염두에 두고 갔다고밖에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정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도 비춰졌습니다만 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 의도적 범행이라는 거를 가리키는 그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복살인이라는 점 그리고 계획적인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이제 이 확증이 되면은 우발적 범행과는 달리 가중의 이 가중 처벌의 강도가 상당히 좀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보복살인이라는 게 보복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내심의 의사라서 수사기관이 아주 객관적으로 증빙을 모으지 않는 이상 이게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이 본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왜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9년형을 검찰이 구형하는 것을 듣고 내가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하면서 악의를 품게 되었다는 취지의 또 진술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보복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 겁니다. 실제로 9년형은 법정 구속될 상황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었고요. 선고일 바로 전날 이런 범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일반 살인이 아니라 가중처벌되는 보복살인으로 의율하는 게 맞아 보이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법정형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 가능한 훨씬 가중해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보고 사실 이 피해자를 애초에 살릴 수 있는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참 안타깝다, 아쉽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전주환이라는 사람이 이 범행 전에 이미 전과 2범이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공사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그리고 사실 모든 스토킹은 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제 알아내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내부망에 접속을 해서 이제 거주지라든가 근무지까지 다 알아냈어요. 네. 이 부분이 제지되지 않았던 게 정말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범행의 그 행적을 되짚어 보면 피해자가 원래 살던 그 주거지 주변을 맴도는 CCTV 영상이 확보되기도 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사를 갔거나 어떤 신상의 변동이 있었던 걸 본인이 재판받고 하면서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을 수 없으니까 정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다가 본인이 직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직위 해제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업무에서는 배제가 된 것이지만 어떤 징계가 내려지고 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공사 측에서 좀 더 엄밀하게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했다면 당장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단을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지막에 근무했던 이 역명을 대면
들어가면서 다른 역사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휴직 중인 근무자인데 내가 무슨 필요가 있으니 잠깐 이 단말기를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내부망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떤 근무 시간, 근무지 등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그리고 뭐 이 성폭력 처벌법상의 불법 촬영 등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혐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같은 역에 근무하는 이 역무원의 입사 동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위중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단말기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예. 이런 부분을 그냥 놓친 게 또 이런 강력 범죄를 막지 못한 하나의 또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공사 내부적으로도 어떤 그 매뉴얼이라든가 네. 체계가 없었다는 그냥 방증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이 스토킹 이 범죄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이제 허점들 가장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반의사 불벌죄의 문제를 이제 많이 거론했고 지난번에도 이제 이 코너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이 대책 마련에 나섰죠. 일주일 만에 당정 협의를 열고 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이제 이 관련 법안에서 이 삭제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게 잘 어떻게 이제 전망하고 계신지요? 사실 네. 당연히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이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 법안 삭제해야 된다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안도 계류 중입니다. 다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이거 기소 여부 그리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실제로 한 지표를 보고하자라면서 논의가 답보 상태였는데 네.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뭐 당정, 국회에서 논의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반의사 불벌 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끝까지 합의를 이 가해자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것이 좌절되니까 더 안갚음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빨리 속도를 내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이제 빨리 처리가 되겠죠, 이거는? 네, 이게 여야 간의 쟁점 사안이 아니라 빨리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사실은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거듭 나오고 있는데 네. 애초에 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었죠. 네. 또 이 징역 9년을 이제 구형을 했는데 검찰이 또 불구속 상태로 구형을 했어요. 네. 여러 차례 이 가해자를 좀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그런 그 장치도 있었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검찰과 경찰이 이 구속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뒤늦게 검경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스토킹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이제 구속 수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이 범죄의 피해 경중을 따질 때 일반 다른 범죄들과 견주어 봤을 때 이게 구속이 필요하냐, 이게 유형력이 행사되거나 그런 사유가 아닌데라고 경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구속 사유인 범죄의 상당성과 주거 그리고 도주의 우려 즉 이런 부분만 헤아려서는 이런 재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이 있고 나아가서 다른 사례에서도 보듯이 강력 범죄로 이 비약하는 뇌관으로 작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범죄입니다. 네. 그렇다면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해서 한정해서라도 최소한 이런 여러 가지 구속 사유 이외에 피해자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피해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위해 가능성이 앞으로 어느 정도나 열려 있는지를 법원도 살펴야 되고 영장을 신청하는 경찰이나 청구하는 검찰 역시 하나의 주요한 잣대로 삼아야 되고 이번 검경 합의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실무에서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스토킹 범죄, 이 강력 사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언제라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제도적으로도 이제 보완을 하고요. 수사 관행도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코 이 사모펀드죠. 사모펀드 한앤코의 인수합병 소송 결과가 이번에 나왔죠. 네. 자, 이 결과를 저희가 얘기하려면은 적어도 작년
네. 있었던 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런 소송이 자초되게 된 것은 남양유업의 오너 일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짚어보면요. 2013년도에는 녹취 하나가 공개되는데 대리점주들에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 물건을 떠넘기고 이른바 밀어내기라고 하죠. 그래서 갑질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해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진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 투약 혐의로 또 국민적인 분위기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도화선이 됐던 거는 이른바 유제품 불가리스 사태인데 이 본인들이 이제 만든 이 유제품이 코로나 감경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주식이 한 30% 이상이 증가했고요. 지난해 있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불가리스는 품절 대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한 이 과학적인 보고서가 상당히 날조됐다는 사실이 식약처에 의해서 포착이 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안으로 비화가 됩니다.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게 됐고 이 남양유업에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주식이 그 이후에는 급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너 일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안이 더 이상 경영 승계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영에서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 체계로 이 남양유업을 전환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모펀드 운영사에게 지분, 오너 일가가 가진 지분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한 53%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한 3,100억 원에 매매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중도에 우리는 경영일선에 복귀하겠다. 그리고 이 주식 매매 계약은 무효다라는 취지로 나오자 이 인수하기로 한 한엔컴퍼니에서는 주식을 그대로 매매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시당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경영권에서 손을 떼겠다,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 그래서 대국민 그 기자회견까지 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마음이 변했던 거군요. 예, 마음이 변했던 것 같고 사실 여러 가지 사유를 댑니다. 이 계약 체결 과정 중에 그러니까 김앤장이 양 쌍방을 대리했다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물론 이 쌍방 대리가 허가가 되지 않긴 하는데 법무법인이 아닌 김앤장은 법률사무소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쌍방 대리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백미당이라는 그 아이스크림 외식 브랜드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기로 했는데 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상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에 복귀하면서 그 당시에 홍원식 회장 일가에서 이야기한 건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임직원들 그리고 낙농업계들, 대리점들의 어떤 상황을 헤아려서 우리가 경영에 복귀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명분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이 주식을 그대로 매매하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을 또 다른 데 처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너 일가가. 그래서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해서 오늘 1심 판결이 완전히 남양유업의 패소 판결로 결론이 난 겁니다. 홍원식 회장 측은 1심 판결이 나오니까 즉각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항소했을 때 아마 뚜렷한 뭐 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까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남양유업 측에서 또 오히려 이 한행코에서 계약을 위반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약벌 성격으로 310억 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위약벌이라는 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미리 어떤 벌금 성격으로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긴 하지만 오늘 판결에서 남양유업의 주장이 좀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이 지금 별도로 진행 중인 위약벌 소송의 결과도 밝지만은 않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남양유업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갑질 의혹을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좀 붙어 있었는데 경영권 관련해서도 지금 법적으로 지금 분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예비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하자 러시아 주요 도시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젊은이들이 징집을 피해서 국외로 줄줄이 이웃 나라로 탈출하는 가운데 실제 예비군 동원이 시작되면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Мобилизацио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чнутся сегодня, с 21 сентября.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하자 러시아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스크바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은 길거리로 몰려나와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Я уже ничего не боюсь. Самое ценное, что они могут у нас отнять, это жизнь детей. 러시아 검찰은 시위에 가담하면 15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시위는 야간으로 이어지며 10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수감 중인 푸틴의 정적 알레사이 나발리는 푸틴이 러시아 국민을 전쟁의 사륙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TV에서 보던 전쟁이 코앞으로 닥쳐오자 동원령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러시아인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튀르키예 등으로 가는 직항편이 매진됐고 러시아와 비교적 관계가 좋은 세르비아에는 편도로 들어오는 러시아발 입국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But I want to say freedom for Ukraine. I want to please somebody stop Putin.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자원자와 용병, 점령진의 징집병으로 전쟁을 버텨왔지만 군 사상자는 이미 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후 동원령이 시행되면 러시아 내 푸틴에 대한 반감과 전쟁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월간 유의죠. 이번 달 주제는 동물권입니다. 오늘은 포획된 지 17년 만에 바다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돌고래 비봉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 남방 큰 돌고래 하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이제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까지 수족관에 남아 있었던 비봉이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비봉이는 2005년 제주 바다에서 잡힌 지 올해까지 17년 넘게 수족관에 있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난 2012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됐는데요. 당시 수족관에서 사육되고 있던 8마리 남방 큰 돌고래 중 제돌이, 춘삼이 등 7마리는 모두 짝을 지어서 제주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비봉이만 올해까지 수족관에 있었는데 지난 8월 해수부가 방류를 결정하면서 제주 바다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뉴이처 제작진이 제주도에 가서 비봉이의 훈련 상황은 어떤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비봉이는 총 5단계의 훈련 과정을 거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입니다. 비봉이는 어렸을 때 포획이 되었고 또 수족관 생활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즉 야생의 기억을 이미 잃어버렸을 수 있다라고 우려할 수 있는 거죠. 포획되기 이전에 바다에서 몇 년간 살 때 같이 살았던 동료들이 지금도 이곳 대정읍 앞바다에서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어서 다시 만나게만 한다면 야생의 본능이 다시 비봉이에게서 되살아나지 않을까. 가두리 주변에서 이런 야생개체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기본적인 동조 행동이라든가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이제 교감이라든가 무리들이 내는 소리를 냈기 때문에 비봉이 이치해서 그 수중청기에 이제 소리가 잡힌 거거든요. 쉬쉬쉬 새소리 나죠. 휘바람 소리 되고 새 소리 같기도 하고 이제 이거죠. 혼자란
훈련만 진짜 힘들거든요. 방류가 이제 퍼시픽에 3마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큰 돌고래 2마리는 방류 안 하더라도 훈련을 좀 같이 하고 비봉을 보내놓고 2마리는 다시 뭐 다른 수족관에 옮겼으면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큰 그 바람이었는데. 자유롭게 살고 불법 포획 같은 거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봉이가 수족관에서 살았던 시간이 길었는데 다시 바다로 돌아와서 그 시간보다 더 오래 살다가 좋은 마지막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얘를 최대한 환경에 적응을 시키게끔 모든 것을 해주는 거죠. 그냥 그 이후에는 너도 좀 살려고 나중에 가면 노력해야 된다.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먹이 사냥도 따라하고 이렇게 하길 바라는 거죠. 네, 혼자서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고 좀 다양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제 방류 직전까지 남은 훈련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비봉이는 지난달 4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한 가두리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활어를 스스로 사냥해 먹고 대정읍 앞바다에 서식하는 야생 돌고래 무리와 교감하는 등 바다 생태계에 적응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요. 비봉이를 관찰하고 있는 방류협의체에 따르면 비봉이 가두리 주변에 하루 평균 한두 번 정도 야생 돌고래 무리가 오가는 모습이 목격됐고요. 8월 한 달 동안 10차례 이상 비봉이가 야생 무리와 교감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비봉이는 흰남노 등 연이어 닥친 태풍 때문에 이전에 살던 수족관에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다시 이제 수족관에서 지내고 있는 거군요. 비봉이가 그러면 이 훈련을 다 마치고 바다로 돌아가는 시점은 정해졌습니까? 네, 해수부는 태풍으로 파손됐던 가두리 보수를 마친 만큼 다음 주쯤 비봉이를 다시 대정읍 앞바다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방류 시점은 비봉이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방류협의체는 이전 방류 경우들과 달리 비봉이의 방류 날짜, 즉 D-Day는 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로 방류 기간만 정해두고 지켜보다가 야생 무리가 가두리 근처에 오거나 비봉이가 이들과 교류하는 모습이 포착되면 그때 가두리를 열어 자연스럽게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야생 무리와 교감이 계속 포착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훈련이 순조롭겠구나 싶은데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기존에 방류됐던 남방 큰 돌고래들은 2013년 제도리 춘삼이 382, 2015년 태산이 복순이처럼 모두 2~3마리씩 짝지어 훈련을 받은 후 같이 방류됐습니다. 이렇게 훈련해야 사회성을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데 비봉이는 혼자 훈련을 받고 있어서 이런 과정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류 돌고래들보다 긴 시간 수족관에서 보낸 것도 문제입니다. 제도리, 춘삼이 등 방류 후 야생 적응에 성공한 5마리는 수족관에서 보낸 시간이 3에서 6년 정도지만 비봉이는 17년 넘게 수족관 생활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단체와 전문가는 방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고래는 당연히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간적인 감정만으로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로는 수족관은 무조건 아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는 무조건 바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저희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좀 투영돼서 좀 하고 있지 않나 좀 단 뭐 한순간을 살아도 바다에서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이 돌고래가 느끼는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데서 내던져지는 거기서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공포감 우리가 잘 예측하기 힘들죠 사실은. 네. 고래를 이게 바다로 다시 방류할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점이 상당히 좀 많군요. 좀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고래들이 뭐 영문도 모르고 인간들한테 잡혀와서 이렇게 쭉 일생을 갇혀 살다가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철저히 고민하고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간 뉴 있죠. 다음 주제는 뭔가요? 네.
월간류 있죠. 내일은 수족관 돌고래였던 비봉이처럼 인간의 오락을 위해 전시되고 이용되고 있는 동물들 이야기를 다룹니다. 경주마 퇴역 후 학대당하거나 방치됐다가 구조된 말들이 머물고 있는 제주도의 한 목장을 다녀왔는데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경주마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수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